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4부 다시 검찰을 생각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죠. 영장 청구권 독점으로 검찰이 권력화됐다. 기본권 보호 장치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 이거를 따지기보다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인혜입니다. 네. 검사의 영장 청구 제도 개선 방안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차원에서는 지금 이것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그룹과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룹 이 지금 두 개 지금 이제 아주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또 헌법상에 검사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입법 차원에서는 조금 논의가 지금 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헌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검사영장 청구권이 헌법에서 삭제가 되지 않으면은 입법적으로는 그것을 삭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이제 개헌의 진행 정도와 비례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개헌이 이번에 되게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영장 청구권 제도 문제도 조금 텀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개헌은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함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본다면은 이 시기만큼 좋은 때는 없죠. 모든 정당들이 지금 대통령을 현임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이 후보 시절에 개헌을 약속을 했고 또 그 개헌이 임기 초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지방선거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합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30년 동안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손을 봐야 한다. 특히 기본권 관련 조항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인권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것. 그다음 지방 분권을 좀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이런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되지 않는다면은 또 이제 이거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엔 또 특별한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음 선거 때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벌써 임기 후반기가 되고 그러면은 또 현행 체제 하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 선거를 치러서 이기려고 하는 쪽은 또 개헌을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뽑아내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국민적 힘으로 개헌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 또 그 헌법 조항 중에서 조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한 조항들은 이제 차후에 천천히 이렇게 좀 하는 방안 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소위 이제 2단계 개헌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재의 기회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참 아깝다. 국회도 오랜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지방선거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임이라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기엔 참 너무 아깝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장 청구제도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되었고 왜 검찰에게 경찰도 아닌 검찰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검사영장 청구 헌법상으로 들어간 것은 1962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2년도라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소위 말하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에 의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헌법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게 되지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재헌헌법은. 그리고
재정형사소송법, 즉 1954년도에 만들어진 재정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은 없었습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다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승만 정부 때는 사실 경찰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의 또 영장 청구가 좀 남발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헌이 됐는데 개정이 되고 개헌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검사와 경찰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이제 군사 정부에서 이게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있었던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헌법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조항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상에 그냥 하나의 그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준 이 선진 외국 법제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선진 외국 법제라면 주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나라는 다들 이제 검사 영장 독점 청구는 없습니다. 헌법에 그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이례적인 입법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추정컨대 그리고 아마 그러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나 당시로 치면은 중앙정보부, 지금은 국정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곳 또는 뭐 기타 특별 사법 경찰 등의 이제 그 영장 청구가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검사가 한번 걸르고 그다음에 판사가 한번 걸르자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1990년대 후반기까지 이 사법 분야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발되는 구속자 수, 엄청난 구속자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인구 대비로 해서 약 3배 정도의 많은 구속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구속자 수를 줄이는 것이 그 인권의 이제 지표이기도 하고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뭐 지금은 지금의 그로서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돈 1,000만 원 이렇게 사기를 했다고 해서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없어진 위헌으로 판명이 된 관통죄 같은 경우는 100% 다 구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약 15만 명 정도가 구속이 남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가 구속이 되니까 이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검사에게도 가해지고 판사에게도 가해졌던 것이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90년대 후반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구속자 수가 법원의 영장의 심사를 통해서 구속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약 5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약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약 5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약 2만 명 정도 더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3만 명 정도의 구속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구속이 남발되는 때에 비해서 법원의 영장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전의 시스템은 법원의 영장을 너무 쉽게 잘 발부하니 경찰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걸러야겠다라는 이제 구상이었다면은 지금은 맨 마지막에서 법원이 아주 꼼꼼하게 깐깐하게 보고 있으니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뭐 5분의 1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중간에 이제 거치는 것이 이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으로써 이제 그러면 영장 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검사나 법무부 식구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라든가 뭐 또는 뭐 좀 중요한 사건, 뭐 경제 사건이나 뭐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신청했는데 검사에게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조금씩 있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뭐 경찰이 또 수사를 잘못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검사가 또 그런 잘못된 거를 영장 심사 과정에서 또 밝혀낸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조로 봐서는 역시 이제 중간에 이 검사가 영장을 한번 봄으로써 이렇게 영장주의를 관찰하는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된 거죠.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검사 영장 청구로 인해서 영장 독점적인 신청권에 의해서
모든 이제 구속 사건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건들은 모두가 다 경찰이 검사로부터 다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이 그렇겠네요.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두 기관이 일체화되는 네. 뭐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체화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던 거죠. 예. 상명하복 관계, 뭐 종속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화되어 와서 이 영장 이 독점적 신청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네. 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권력의 시녀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네. 군사 쿠데타 이후에 소위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영장 청구를 네. 남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사실 네. 검찰이 권력의 시녀의 노릇을 한 네.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법원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뭐 두 기관이 똑같은 거죠. 영장이 네. 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청구한 경우도 그것이 또 발부되기도 하고 예. 뭐 법원에서 잘 보지를 않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무 안 보니 이제 검사들이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논리가 성립이 됐는데 그 이제 뭐 일반 사건들이야 좀 어느 정도 걸러지겠습니다만은 예. 뭐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또는 자기 식구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영장이 이제 뭐 왜곡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 결국은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예. 하나의 그 공직자들 수사 비리처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만약에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신청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예. 수사기관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영장 청구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뭐 검사 영장 신청권이 독점적인 영장 신청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예.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검사가 상설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예. 뭐 또 영장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지금 그 앞에서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예.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서지현 검사, 그다음에 예. 안미연 검사의 폭로로 인해서 예. 검찰의 어떤 구조개혁 예. 이 사실상 뭐 시작이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예. 본격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개혁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좋았겠는데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이 그나마 시작이 되고 있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의 시작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다른 뭐 사회 정치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 내리에서 자꾸 잊혀져 가면 어떡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검찰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여성 억압적인 문화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제 크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뭐 지금까지 전례를 비춰본다면 그것이 꼭 국민들 수준에 맞게 나오기 어려운 그런 또 불안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렵게 폭로를 한 뭐 서 검사님이나 안 검사님 같은 경우에도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도적으로야 뭐 공수처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기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겠죠. 국민들이 또 보기에도 훨씬 더 공정하고 또 결과도 상당히 산뜻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제도 개혁이 아직까지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구에 그 조사 기구에 좀 더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뭐 만약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뭐 나오지 않고 산뜻한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또다시 이제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더 커져서 뭐 그때 되면은 뭐 진짜 외부에서 뭐 칼을 낼 수밖에 없는 뭐 지금도 외부에서 칼을 대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쓴 책 한 개 중에서 경제적으로 대기업들의 어떤 부정한 또 불평등한 상행위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경우에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공정 경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검사도 그렇고 많은 우리 사회 내에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당연시되어 왔던 그런 낡은 생각들을 내부 고발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지만 이게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알려지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면서
피하는 오히려 내부 고발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번 그 내부 고발자 보호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큰 뭐 반부패 정책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그걸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참 그 제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손보고 조금 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참 문화라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제 뭐 많이 개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자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는 좀 폐쇄적이고 또 조직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또 문화가 또 만연하지 않습니까? 상명하복 그렇죠. 그 문화도 있고 그런 문화를 깨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를 깼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사회 전체가 좀 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바뀔 텐데 평등하고 그런 문화까지를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큰 계기가 뭐 이번에 뭐 검사님들의 폭로라든가 아니면은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짧게 여쭙겠습니다. 검찰 조직이 그렇게 강력한 조직입니까? 소위 조폭 수준과 맞먹는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의뢰권 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검사님들이 조폭과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 체계의 어떤 강력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또 다른 칼날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개인은 아무리 좋아도 조직은 또 조직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대통령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우리 다 함께 잘 살자 이러지만 외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조폭과 같은 조직이라고 해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큼 강력한 조직 체계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